최근에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인도량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지 않다. 괜찮은 어떤 스코어를 만들어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ESS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저는 김선영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국내 주식 투자 경력은 20년 넘었고 해외 주식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하면서 사실 되게 다양한 이슈들을 많이 겪었어요. 다양한 이벤트, 사건들,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겪어가면서 제가 좀 많이 얻은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또 찾아뵙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반적인 힌트를 조금씩 시장에 주고는 있습니다. 원래 올해 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쇄수를 2번에서 3번 정도 얘기를 했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올해 금리 인하를 1번 정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사실 그에 따라 가지고 의견을 좀 계속 변경해가면서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올해 2번에서 3번 정도, 특히 2번 정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7월 달과 12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물론 시장은 3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단정 짓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도 작년 12월 FOMC 의사록 1월 달에 발표된 거, 올해 1월 달에 발표된 거를 봤을 때 2번을 한다고 했을 때 난 빨라봤자 7월이다. 7월과 12월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연준이 미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좀 괜찮으니까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의사록에 따르면은 올해 금리 인하를 1번 정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도 1번 하면 언제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최근에 시장은 9월 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페드 워치 같은 걸 보게 되면 9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80%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패드워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되는 자료가 맞긴 맞습니다. 저도 참고한 자료가 맞긴 맞지만, 패드워치는 이미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었던 그런 자료였기 때문에 사실 100% 우리가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자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한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올해 금리 인하를 1번 한다고 했을 때 9월이라고 하면 좀 어정쩡하다. 왜냐하면 9월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위한 금리 인하일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1번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존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12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오늘 이번 주 우리나라가 이제 금통위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 인하를 이제 좀 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원래 그냥 걔네들 사정에 따라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거고, 혹자들은 유럽 연합이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미국도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대가 된 거죠. 미국이 하게 되면은 유럽 연합이 언제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럽 연합이 하니까 미국이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유럽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매크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중간중간 계속 CPI나 PCE 같은 게 발표가 되니까 이걸 좀 체크하시면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경제 지표가, 모든 경제 지표, 특히 이제 노동과 관련된 지표들,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되게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흐름이 좀 꺾인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조금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슬슬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7월이고 7월, 8월 두 번의 지표 발표가 있는데, 만일 진짜 9월 달에 시장이 바라는 대로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한다고 하면은 7월 달, 8월 달에 정말 안 좋아야 되거든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표가 더 많이 꺾인다라고 하면 9월 달에 인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최근까지 나온 지표에 따르면은 9월 인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 매크로에서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대로 금리 인하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의 모든 자금의 흐름이나 아니면 이제 각 기업별로, 국가별로 어떤 전략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코스피가 지난주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힘이죠. 사실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증권가들도 3,000포인트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코스닥이 영 못 움직여요. 네, 그건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비둘기파적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월 의장이 이 말의 이제 어떤 분위기나 이런 의견들의 어떤 이제
강도로 봤을 때는 예전과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냥 그분은 할 얘기 해요, 항상. 뭐 우리는 눈치 보지 않고 뭐 시장의 눈치 보지 않고 우리의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근데 오히려 그게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게 농담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도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시장이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의 강도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으니까 오히려 파월 의장의 그런 멘트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파월 의장이 옛날이랑 별반 뉘앙스를 달라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거를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일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근데 이게 경제가 재밌는 게 이것 때문에 재밌어요. 왜냐면은 유가가 언제는 올라도 뭐라 그러고 떨어져도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너무 떨어져도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것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물가가 너무 올라도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균형 가격이라고 하죠.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데 경제에서는 이제 균형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시장 분위기에, 그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른 이제 균형 감각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지금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그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중간에 나오는 잡음들은 우리가 좀 뭐 감당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이 상대적으로 약하던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수급적인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처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횡보하면서 우상향 하다가 갑자기 확 위로 텄을 때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HBM에다가 사인을 했을 때, 어프로브라는 단어를 썼을 때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외국인이었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서 10거래일 연속 매도한 거, 순매도한 거는 기관이었어요. 금융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흐름이 좀 좋긴 좋아요. 저도 이제 뭐 항상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현재 주가보다 올 연말에 주가가 더 높은 데 있을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단기간 내에 크게 올라버리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공매도나 숏 같은 게 있는데 숏 커버링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가의 좀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 뭐 뒤에서 우리가 뭐 AI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가는 괜찮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 괜찮을 건데, 문제는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올려주는데 금융 투자가 또 매도할 겁니다. 분명히. 오늘도 초반에 좀 좋은 흐름 보였다가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 투자가 조금만 요즘에는 올라가면 그냥 매도를 때려버리거든요. 금융 투자 요즘 장투 안 해요. 근데 그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주변에 막 뭐 랩을 운영하고 있는 뭐 지인분들, 뭐 선후배들을 봤을 때 지금 가입 안 합니다. 펀드 이런 거 가입 안 해요. 랩 이런 거 가입 안 합니다. 다 개인 투자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물론 투자 자금이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거죠. 물론 많아요. 많긴 많은데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다양해지죠. 뭐 완전 장투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좁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빨리 순환매를 돌리고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사실 그들이에요. 이제 거의 분기별로 평가받고 반기별로 평가받고 연말에 한번 평가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투자 계속 조금 올라간 매도를 때리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또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좋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같이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에 따라서 코스피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닥으로 넘어가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최근에 보면은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어떤 좋은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코스닥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스피 상장돼 있는 대기업들한테 수주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큰 형님들이 먼저 좀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큰 형님들이 이제는 진짜 생산 좀 늘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걸 갖다가 1차 벤더든 2차 벤더든 이런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한테 이제 수주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올라가고, 보통 우리가 이걸 낙수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시점이 아직까지는 오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그런 시점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코스닥 기업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코스닥 쪽에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어서, 우선은 뭐 전반적인 전략은 그렇게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는 뭐 올라가는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에 맞춰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수급이 딸리고, 그리고 이쪽이 어떤 수급의 방향 자체가 이쪽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도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순서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단기라고 하면 3개월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치고 빠지고 하실 분들은 코스닥을 지금 아예 비중을 늘려서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가볍게 움직이는 테마성 종목들은 뭐 여러분들이 짧게 단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M7에서 이제 2개 종목이 이탈됐었잖아요. 애플이랑 테슬라.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오히려 나머지 5개 기업들, AI에 발을 담궈서 잘 가는 5개 기업 말고 오히려 지금 처져 있는 테슬라랑 애플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 기업들은 AI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정말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한번 담그면 정말 금방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이유는 공매도가 워낙 많이 껴있기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기업의 아무래도 현재 지금 테슬라가 이제 중국의 전기차들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뭐 인도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테슬라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긴 있지만 결국 전기차를 좀 팔아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좀 뭔가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인도량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지 않다. 괜찮은 어떤 스코어를 만들어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인도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좀 걱정 내려놔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심리가 들어왔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ESS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AI의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은 이제 기본 원래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소모량이 거의 뭐 8배 이렇게 더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기를 효율적으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탈원전하면서 완전 제껴놨다가 다시 어쨌든 컴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한번 더 재밌는 거는 그럼 이 전기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려면은 전선이 필요하잖아 해서 전선 관련주들이 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들 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가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잠깐만 이게 전기를 말 100을 생산해서 이거를 뭐 필요한 수요자에게 전달했을 때 100이 그대로 다 가냐? 아니거든요. 전선이 만일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하면은 이게 100이 다 안 갑니다. 뭐 90몇, 80몇밖에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엔 어쨌든 정말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향 전선 관련 기업들, 전력 기기 관련 기업들이 좀 좋았었고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원래는 이제 이 방식 자체가 두 개인데 전기를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있고 중간에 네트워크가 있고 이 네트워크가 수요자에게 전기를 파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기업이 다이렉트로 수요자에게 팝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가 필요한 이 수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중간 네트워크한테 주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트워크한테 연결되게 되면 그만큼 또 전기가 이제 또 많이 전달이 다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원전 기업으로부터 거의 바로 다이렉트로 전기를 가져옵니다. 근데 전기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 이번 달에 여기서 이만큼 필요해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중간에 뭐 갑자기 뭐 전력이 나간다든지 뭐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어떤 기후적인 이슈나 아니면 대외적인 이슈 다른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전력에 대한 소모가 확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를 가져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배터리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배터리 안에 전기를 넣어놓고 있다 우리가 계속 갈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ESS 전기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가 다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그래서 테슬라가 ESS 쪽과 관련되어 가지고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올라오는 게 ESS 때문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ESS 매출은 정말 작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매출이 과연 테슬라 전체적인 실적에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었던 이유는 이제 이 인도량 자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 더하기 ESS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지 ESS가 지금 당장 테슬라 전체적인 어떤 실적에 큰 엄청나게 막 50%가 넘는 어떤 영향을 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컨셉을 좀 잘 잡고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쪽으로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카메라 이쪽 관련 기업들이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LG노텍이나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배터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 또 되게 많이 걱정을 하세요.
야,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매출이 옛날만큼 나오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되게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나한테 100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100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를 사고 싶은데 배터리가 100원이야. 그럼 내가 이 100원을 투자해서 배터리 하나밖에 못 사잖아요. 좀 그렇죠. 못 사니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25원으로 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난 100원 가지고 이걸 4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3개 사고 25원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그 배터리를 예전처럼 진짜 100개밖에 못 팔았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100원 하던 게 5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똑같이 100개를 팔았을 때 10,000원이었는데 이게 5,000원이어서 걱정하지만 사실은 100개 이상 팔립니다. 200개, 300개가 팔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배터리 가격은 떨어지지만 이 떨어진 가격이 그래도 좀 편해지기 때문에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동차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게 어떤 자료냐면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각 유가 레벨별로 유가가 뭐 111, 배럴당 110불, 90불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 지금 뭐 한 90불, 80몇 불 정도 되니까 90불이라 치고 중간 라인을 보시면은 2025년도쯤 되면은 거기에 그리고 점선 세로 가로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프리우스 가격인데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보통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비교한 자료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5년도 정도 되면은 배터리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 없이도 내연기관 ICE 차량과 전기차 EV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그 비용 자체가 똑같아집니다. 그럼 어차피 전기차에서 제일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 비용이기 때문에 배터리 비용 떨어지면 전기차 비용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기차 가격이 ICE 내연기관차와 비용이 똑같아진다라고 봤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건드리는 게 뭐냐면은 유지비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짜리 차가 있어요. 똑같이 1억짜리 차가 있습니다. 사야 돼. 근데 이 내연기관 차는 1억짜리를 샀을 때 거의 뭐 일주일에 뭐 10만 원, 최소한 10만 원, 15만 원씩 넣어줘야 돼. 근데 똑같은 거리를 가도 전기차는 정말 압도적으로 유지비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 내연기관차 가격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지비가 짧은 전기차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히려 이런 전기차 회사들은 그거 자체가 전기차를 더 이제 판매 전략을 더 늘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거라 봐요.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지금 투자하시는 게 그 이유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사실 이게 제가 자료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방금 보여줬던 그 골드만삭스 자료 내에 같이 있는 자료인데 보시면 2020년도, 21년도부터 쭉 봤을 때 맨 밑에 그 까만색이 캐서드 애너드 아시죠? 양극재, 음극재. 그래서 이제 캐서드인데 그 양극재입니다. 근데 양극재 가격이 원래는 떨어지고 있었던 추세였어요. 근데 22년도, 23년도에 확 올랐거든요. 그게 왜 올랐냐면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거는 그 한 2, 3년은 이제 편집해서 빼야죠. 그죠? 이게 돌발악재니까. 그 전부터 이미 양극재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하향 안정화로 가려고 했던 추세예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빵 터지면서 양극재 가격이 위로 딱 튀면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는데 또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슬라가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은 중국 전기차나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따라오니까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진짜 시장에 있는 배터리가 아무리 비싸도 테슬라가 정말 다사재기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정말 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배터리가 비싸도 테슬라는 어쨌든 빨리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비싸도 사. 일단 비싸도 다 사. 다 싼끌이 사버려. 이런 시점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 가격이 비쌌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테슬라는 오히려 그렇게 뭐 유명한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 테슬라한테 주겠죠. 근데 루시드나 리비안이나 뭐 다른 이제 그 뒤에 후속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쓱 와가지고 우리 배터리 좀 줘 이랬을 때 그런 원래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그 기업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테슬라한테 우리가 얼마의 배터리를 주고 있어. 이게 사실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은 부담스럽겠죠. 왜? 우리는 그 돈을 줄 돈이 없거든.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사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고 돈 가지고 확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건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고 있고 테슬라는 비싼 가격의 배터리를 가져와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차를 후려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너무 높은데 내리면 마이너스로 판매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을 조금씩밖에 낮출 수 없었던 거고, 근데 갑자기 중국이 LFP 배터리라는 걸 넣으면서 가격을 싼 거를 확 들고 들어와가지고 시장에 훅 들어오니까 갑자기 테슬라도 우리도 LFP 넣어서 한번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이슈가 지금 되게 막 엄청나게 막 시끄럽게 넘어왔는데 간단합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 점유율 1위는 뭐 지금 보면 뭐 전기차 생산 뭐 인도량 1위가 중국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중국 전기차가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점유율 1위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는 중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전기차 지금 어디에 판매해요? 미국에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니죠. 우리나라 돌아다녀요? 조금 돌아다니긴 하지만 안 돌아다녀요. 유럽이나 아니면 자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자기들이 상사해서 자기 나라에다가 더 엄청 많이 팔아도 그건 어쨌든 전 세계 판매량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얘기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게 최근에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우리는 중국산 전기차한테 세금을 뭐 100% 때리겠다, 200% 때리겠다 하잖아요. 그거 다 쇼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중국산 전기차 다니냐고.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니까 그런 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쇼를 왜 하냐? 미국이 그런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중국을 조이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지 진짜 막 중국 전기차가 막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막 판매가 돼가지고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유럽 쪽에는 좀 팔리긴 하죠. 근데 이제 유럽도 너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니까 아무래도 내연기관차들 유럽도 많잖아요. 벤츠, BMW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해서 이제 25%인가 세금을 이제 물리기로 했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확실히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뭐 인도량 이거 의미 없다. 정말 의미 없는 수치다. 사실 오히려 중국을 빼놓고 보면은 그게 수치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지난번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나 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뭐 세금을 때린다고 막 했을 때 중국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처럼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수출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의 그런 지표들이나 경제 데이터들을 별로 신뢰하진 않거든요. 근데 본인들 입으로 코너에 몰리고 하니까 그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경기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어쨌든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건 생산이니까 생산을 엄청나게 해낸 다음에 그걸 거의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동차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럽은 좀 가져가 주는 거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테슬라와 중국 기업 간의 어떤 이제 이 시장 점유율 전쟁은 거의 끝났다. 왜 미국이 이제 슈퍼 301조라는 걸 들이밀면서 이제 거의 세금으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끝물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이게 빨리 판매량 자체가 옛날에 YYD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치킨 게임인데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힌트를 얻으면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 치킨 게임을 했잖아요. D램 시장에서. 그래서 그때 SK 하이닉스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하이크론 죽으려고 그러고 막 계속 D램 가격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생산기업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산하는 거죠. 생산을 안 하거나 생산을 줄이는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감산을 했을 때 1도 안 먹혔습니다. 삼성은 계속 생산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삼성이 우리 한번 이제 감산 좀 한번 해볼까? 얼마를 감산하겠다 말도 안 하고 감산 한번 해볼까라고 딱 던졌을 때 바로 시장이 반등했거든요. 그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현재 차이예요. D램 시장에서. 그게 차이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뒤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우리는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치킨 게임 할 때도 그때 삼성전자는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삼성은 항상 이제 자기 회사의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 싶을 때 치킨 게임을 걸어버려요. 일부러 걸어가지고 치킨 게임 끝나고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고 SK 하이닉스와 뭐 마이크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 버리죠. 이게 사실은 가진 기업들 1등 기업이 할 수 있는 거의 횡포에 가까운 어떤 액션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사실은 저 그런 입장에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쯤 되게 되면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을 때는 테슬라 자동차들의 가격을 다시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그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 올린다 그랬잖아요. 고객들한테 통보했죠. 그것처럼 치킨 게임 끝나면은 이제 우리는 차량 판매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테슬라는 투자를 우리가 계속 좀 가져가야 될 거다 보고 있고, 반대 갈성이 있는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크다 정도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